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 윤정호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사법부를 향한 민주당의 압박이 점입가경입니다. 특검 수사와 탄핵 소추 가능성을 거론하며 노골적으로 사퇴를 요구하더니 법사위에서 기습적으로 청문회 계획안을 통과시키고는 조 대법원장이 나오지 않으면 고발하겠다는 말까지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른바 선출 권력 우위론을 언급한 뒤 사법부를 대하는 입법부의 태도가 더 거칠어지는 모습입니다. 야당은 군사 정권 때도 없었던 사법부 압박이라고 반발했는데 어디까지 갈 건지 지켜볼 일입니다. 첫 소식 전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법원이 지난 5월 1일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의 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민주당은 대법원의 선거 개입이라며 사상 초유의 대법원장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심판이 그렇게 선수로서 플레이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조 대법원장과 재판에 참여한 대법관들은 사법부 독립을 보장한 헌법에 반한다며 불출석했는데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이 자리에서 출처불명의 유튜브 녹취를 틀며 조희대 한덕수 회동설을 주장했습니다. 하늘이 두 쪽 나도 우리 대법원장님 그럴 뿐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이후 넉 달여간 새롭게 드러난 사실이 없지만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또다시 청문회를 강행했습니다. 이번에도 불출석할 경우 법적 대응까지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대법원장은 신이 아니고 왕도 아닙니다. 제일 많이 들은 말이 탄핵 마일리지. 하지만 정작 해당 녹취를 공개한 유튜브 측을 증인 채택하진 않았습니다. 국민의힘은 군사 정권 때도 대법원장을 이렇게 망신 주는 일은 없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사법부를 장악하겠다고 하는 그 욕망 때문에 정신줄을 놓은 게 아닌가. 독재로 가는 길은 이미 7부 능선, 8부 능선을 넘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조 대법원장 탄핵 요구가 이흥구 대법관에게 직무대행을 맡기려는 의도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이 대법관은 이 대통령 선거법 재판 때 무죄 의견을 냈습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압박하기 위해 법안 개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법사위 간사를 맡고 있는 김용민 의원이 대법원장과 판사, 검사들의 모든 범죄를 공수처가 마음대로 수사할 수 있게 법안을 발의한 겁니다. 공수처의 수사 대상 범죄는 8개로 한정이 돼 있었죠. 왜 늘리려는 건지 고유동 기자가 자세히 설명합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발의한 공수처법 개정안의 핵심은 대법원장과 판검사 등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모든 범죄로 확대하는 겁니다. 2020년 출범한 공수처의 수사 대상은 뇌물 공여와 직권남용 등 직무 관련 범죄 등 8가지로 한정돼 있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지금 시점에 공수처의 수사 범위 확대를 추진하고 나선 건 사실상 조 대법원장 수사용으로 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을 연일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분노하시고 사법부를 믿지 못하겠다라고 하시니 국민의 대표격인 국회가 이 부분을 검증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판사와 검사까지 포함시킨 건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를 결정한 직위원 부장판사나 이재명 대통령을 기소한 검사들까지 함께 겨눈 것이란 시각도 있습니다. 사법개혁이라는 미명 아래 멀쩡한 사법부를 파괴하고 장악하는 것은 그동안 수많은 독재 정권이 어김없이 걸어왔던 수순이자 수법입니다. 수사 대상을 확대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은 오늘 법사위 소위에서 논의됐지만 야당의 반발로 전체 회의 상정은 일단 보류됐습니다. TV조선 고이동입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 주도로 어제 갑작스럽게 확정된 대법원장 청문회. 당 지도부와 사정교감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 체제가 출범하고 나서 회의가 열릴 때마다 낯뜨거운 막말, 장면, 연일 벌어지고 있습니다.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데도 이런 분위기가 바뀔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게 더 슬픈 일입니다. 고승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법원장 청문회 안건은 어제 저녁 법사위 입법청문회 도중 갑자기 상정됐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으로 추가하여 먼저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게 이의했습니다. 대법원장을 부른다고. 야당이 반발했지만 안건은 30여 분 만에 통과됐습니다.
당 지도부와 원내 지도부 모두 사전에 상의는 없었고 추후 통보를 받았다며 향후 사전 상의를 주문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청문회가 예정된 30일은 이재명 대통령이 순방에서 돌아온 뒤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날로 당내에선 이 대통령 메시지가 주목받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우려도 나옵니다. 추미애 위원장이 지난달 26일 부임한 뒤 한 달여간 법사위에선 야당 간사 선출안을 무기명 투표로 부결시키거나 야당 의원의 발언권을 무더기로 박탈하는 등 초유의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추 위원장의 돌발 발언도 논란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윤석열 오빠한테 무슨 도움이 되십니까? 사적 관계를 연상시키는 호칭을 멋대로 사용해 동료 의원의 주체성을 깎아내리고 나아가 대한민국 여성 전체를 모욕한 것입니다. 국민의힘 여성 의원들은 추 위원장의 사과와 법사위원장직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데 윤리위 제소 방안도 검토 중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TV조선 고승현입니다. 이렇게 여당이 대법원장 청문회까지 밀어붙이자 법조계에서는 거센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입법, 사법, 행정이 서로 견제하며 균형을 이루라는 헌법 정신을 어기고 입법부가 마음대로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송무빈 기자의 보도입니다. 여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국회 청문회 증언대에 세우려는 것에 대해 한 현직 부장판사는 삼권 분리 파괴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입법부가 사법부를 침범하는 위헌을 감행하고 있다며 국회가 사법부를 발 아래 두려 한다고 했습니다. 입법 독재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사법부 수장을 불러서 청문회를 연다는 것 자체가 입법 독재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 허용된다 그러면은 대한민국 시스템은 무너지는 거예요. 여당은 이번 청문회에 조 대법원장뿐 아니라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재판을 맡고 있는 지귀현 부장판사도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결정의 정당성을 사후적으로 흔들고 현재 재판을 진행 중인 내란 재판부까지 선제적으로 압박하려는 거라고 했습니다. 자신들에게 유리한 판결만 정당한 판결이고 불리하면은 불공정한 판결이고 정치 개입입니까? 헌법을 무시한 요구이기에 조 대법원장이 청문회에 출석할 이유가 없다. 입법부가 재판을 조사할 권한이 있는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를 청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TV조선 송무빈입니다. 여야가 모레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에 대한 합의를 시도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검찰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정부 조직 개편안 처리를 두고 양측 입장이 평행선을 달렸다는데요. 결국 국민의힘이 모든 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 카드를 꺼냈습니다. 본회의 전까지 추가 진전이 없다면 추석 연휴를 포함해 2달 넘게 필리버스터 전국이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김창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야 원내 지도부가 굳은 표정으로 회의장을 빠져나옵니다. 이틀째 협상에서도 민주당은 정부조직법, 국민의힘은 민생법안 우선 처리를 각각 주장하면서 합의가 불발됐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일방적으로 강행하겠다라고 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의지에 막혀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정부조직법을 분리할 수는 없잖아요. 전체회의에 처리해야지. 운영이 여러 가지 처리할 거예요. 결국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상정되는 모든 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하기로 사실상 가닥을 잡았습니다. 송원석 원내대표는 오늘 오후 의원들에게 일정 조정과 해외 활동 금지를 공지했습니다. 야당으로서 목소리를 높여도 잘 통하지 않고 거대 여당이 들어주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수단이 김병기 원내대표도 이에 맞서 금융위 개편 등 일부 안건의 패스트트랙 지정과 무제한 토론 종결 표결을 위한 본회의 참석을 독려했습니다. 근데 국민의힘은 그거 지금 다 필리버스터 걸렸다는 입장인데 걸면 상대해줘야지. 본회의 상정이 예고된 법안은 총 69개. 민주당이 하루에 하나씩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시키고 표결을 강행한다 해도 모두 처리하려면 추석 연휴를 포함해 2달 넘게 걸릴 수 있습니다. 다만 국회의장 측은 본회의 상정 법안 수는 협의를 통해 결정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조정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TV조선 김찬섭입니다.
정치 연안에 한 발 더 들어가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정치 더 시간입니다. 조선일보 배성규 정치 에디터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 주제 뭐죠? 네, 여당의 사법부 흔들기입니다. 네. 그런데 헌정사에서 여당이 대법원장을 공격하면서 이렇게 청문회를 연 적이 있습니까? 처음 있는 일입니다. 물론 대법원장 임명 때는 인사청문회가 열립니다. 여기서 비판받고 낙마한 경우는 있습니다. 하지만 현직 대법원장을 국회로 불러내 청문회를 연 적은 없습니다. 과거 사법농단 의혹 때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와 청문회가 추진됐습니다만 법원 행정처장 등 전 현직 법관들을 대신 불러 진행했습니다. 네. 사법부 독립을 존중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야당 때인 지난 5월 대법원장 없이 대법원장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네. 당시에 의혹을 전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당이 되자 넉 달 만에 또 청문회를 밀어붙이고 있는 겁니다. 네, 뭐 근거 없는 제보를 아마 이유로 해서 하자 이런 네. 취지 같은데, 근데 사법부 독립을 흔든다는 비판이 크잖아요. 근데 네. 청문회 할 만한 근거 있다고 보십니까? 네, 일단 민주당이 든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절차와 법리를 위반한 불합리한 판결을 했다. 둘째는 한덕수 전 총리 등과 만나 사전 모의를 했다는 건데요. 재판을 빨리 했다거나 재판 결과가 특정인에 불리했다는 것이 대법원장 청문회 이유가 되긴 힘들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네. 또 여당이 제기한 조희대 한덕수 회동설은 확인된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서영교 의원은 국회에서 제보 녹취를 틀었는데 그 이후에야 이를 최초 방송한 유튜버에게 출처를 물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녹취 자체도 AI가 만들었거나 변조한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결국 정치적 이유로 청문회 추진한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뭐 AI라고 주장했던 것에 대해서는 고소를 했더라고요. 네. 자, 근데 법사위원장과 위원들이 당 지도부와는 상의 없이 했다. 네. 이런 말도 나오는데 맞습니까? 네, 어제 검찰개혁 청문회 도중에 갑자기 추미애 위원장이 안건을 올리고 일방적으로 처리해버렸습니다. 네네. 원래 이런 중요 사안은 당대표, 원내대표랑 상의해서 하는 게 상례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추 위원장과 법사위원들이 그냥 아무 얘기 없이 밀어붙여 버렸는데요. 이 최근 추 위원장은 매번 나경원 의원과 부딪히면서 이 법사위가 파행되고 있는데 예. 당내에서는 내년 지방선거와 관련이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 대법원장 공격에 앞장서고 있는 추미애, 김용민, 서영교 의원 등 상당수가 내년 경기지사나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예. 이들이 그러니까 강성당원과 지지층을 의식해서 존재감을 보이기 위해서 선명성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런 관측이 있는데요. 이 추미애 등 강경파 의원들은 정 대표 말도 안 듣고 있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자, 그런데 대통령실이나 당 지도부도 이 강하게 제지하지는 않는다 이런 말도 있어요. 맞습니다. 네, 이 사법부와 충돌에 대해서 여권 내부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만 아직 소수입니다. 이 대통령실과 당 지도부가 이 강경파의 독주에 적극적으로 제동을 걸지 않기 때문인데요. 이 대통령은 조 원장에 대해 근본적인 불신을 갖고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예. 이유는 대선 직전에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을 한 것인데 이게 납득하기 힘든 정치 개입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정청래 대표의 가장 큰 과제는 지금 내란 척결인데요. 이 조 원장과 지기현 판사 등이 신속하게 내란 판결을 내릴지 의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란 재판부를 추진하겠다고 했고 대통령도 손을 들어주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예. 내란 재판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게 나올 때를 아마 네, 상정하는 것 걱정하는 것 같은데요. 같습니다. 네. 근데 조 대법원장이 이런 상황에서 네. 혹시 자신의 거취에 대해서 뭐 고민하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던데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조 원장은 어제 세종대왕 얘기를 하면서 여권의 흔들기를 우회적으로 비판했죠. 이 앞으로 출근길 모습을 언론이 촬영하는 것도 허가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예. 이건 무슨 뜻이냐? 내가 흔들리지 않고 업무 수행하는 모습을 보이겠다. 이런 의지로 해석이 되는데요. 네. 이 주변에서는 조 원장은 딸깍발이 선비 체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법원 내부에서도 조 원장이 여권의 압박에 밀리면 안 된다. 이런 목소리가 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권의 파상 공세나 압박이 있더라도 끝까지 정면 돌파할 것이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과거 인사청문회 때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의 여당 의원들 네. 좋은 말을 많이 했던 그런 기억이 맞습니다. 있거든요. 근데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네요. 법원에 대해서 이렇게 공세하는 것도 참 드문 일이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에디터 잘 들었습니다. 이 주 전 더위 TV조선은 이찬진 금융원장이 구로농지 강탈 사건 피해자를 대리한 국가배상소송에서 400억 원에 달하는 수임료를 챙겼다고 전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이 원장이 직후에 서울 강남의 아파트를 한 채 사서 같은 단지 내에 지금 2채를 보유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돈 벌어서 부동산 사는 거 무슨 문제겠습니까만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시절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고위공직자 임명을 제외해야 한다는 기자회견에 참여했던 적이 있습니다. 당시 그런 기자회견을 하고는 지금 2주택자로 고위직에 나선 건 무슨 생각인지 정민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서울 서초구 우면산 자락에 자리 잡은 아파트 단지입니다. 5개 주차장 사이로 아파트 6개 동이 들어선 지은 지 30년이 된 아파트인데 서로 마주보는 2개 동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부부 명의로 된 아파트 2채가 있습니다. 2002년 155제곱미터짜리 아파트 한 채를 사서 거주하다가 2019년 바로 맞은편에 있는 같은 크기의 아파트 한 채를 추가로 사들인 겁니다. 자기가 봐서는 이 집은 뭐 진짜 뭐 40, 50 받아도 된다. 그러니까 이찬진이 뭐 하면서 이 아파트를 어떻게 좀 해보려고 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원장이 변호사 시절 구로농지 강탈 사건 국가배상 소송에서 승소해 400억 가까운 수임료를 받은 직후였습니다. 같은 단지 내 아파트 2채를 보유한 직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이던 그가 참여한 기자회견에선 이런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고위공직자 임용 시에 다주택자를 배제하는 것을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치밀성으로 부동산 대출과 집값 상승의 악순환을 끊겠다고 약속했던 이찬진 금감원장. 부동산 가격 상승이 가계대출의 확대를 부추기고 이는 다시 부동산 가격을 올리는 악순환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보유 중인 강남 아파트 2채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 이찬진 금감원장이 같은 단지 내에 2채를 보유한 이 아파트, 이미 한 차례 유명세를 치른 적이 있습니다. 2019년이었죠. 흑석동 부동산 투기 논란에 휩싸여 청와대 대변인 자리를 내려놨던 김의겸 현 새만금 개발청장이 이 문제가 된 빌라를 팔고 아파트를 샀는데 이게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이 원장은 현금 13여억 원을 들여 추가로 아파트를 산 뒤 한 채는 짐 창고로 쓰고 있다는 말을 합니다. 창고치고는 엄청나게 비싼 거 아닌가 싶은데요. 이어서 곽승한 기자의 보도입니다. 교통정체 해소를 위해 추진 중인 경부고속도로 서울 구간 지하화 사업. 2027년 착공을 목표로 한남 IC부터 양재 IC까지 6.8km 구간을 지하도로로 바꾸겠다는 건데 이찬진 금감원장이 2채를 사들인 아파트 단지도 수혜 대상으로 꼽힙니다. 고속도로 지하화한다는 거하고 그리고 이제 그 과천 위례선이 저쪽으로 빠진다 했는데 이제 주민들이 자꾸 일로 들어오게 하려고. 서울 흑석동 재개발 빌라 투자 논란으로 청와대 대변인직에서 물러났던 김의겸 새만금 개발청장도 이 원장이 추가로 매입한 이듬해 이 아파트를 샀습니다. 이 원장은 아파트 2채 가운데 한 채는 거주용, 다른 한 채는 물품 보관용으로 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 채 모두 이 원장 부부 공동 명의이지만 한 채는 30대인 이 원장 딸을 세대주로 등록해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웃 주민은 이 원장 아내가 아파트 한 채를 딸에게 줄 계획이라고 말하고 다녔다고 전했습니다. 이 원장 측은 아파트 매입자금 출처와 다주택 공직자로서의 잉여주택 처분 계획을 묻는 TV조선 질의에 재산 공개 이후 공론화되면 말하겠다고 했습니다. TV조선 곽승환입니다. 민주당은 거대 야당 시절 불필요한 쌈짓돈이라며 대통령실 특활비를 전액 삭감한 바가 있습니다. 이후 정권을 잡으면서 다시 살렸는데 대통령실이 석 달치 사용 내역을 두루뭉술하게 공개했습니다. 처음으로 특활비를 일단 공개했다는 점에 의미를 두는 분도 있으시겠습니다만 구체적으로 누가 어디서 어떻게 얼마를 썼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생색내기 아니냐는 지적 피할 수가 없습니다. 최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통령실이 지난 6월부터 석 달간 사용한 특수활동비 내역입니다. 총 4억 6,422만 6천 원으로 외교안보정책 네트워크 구축과 관리에 3분의 1가량인 1억 5,800여만 원이 사용됐습니다. 인사검증과 공직사회 비위 등 정보 수집에 9,700만 원, 민심과 여론청취 등에도 9,800여만 원을 썼습니다. 함께 공개된 업무 추진비와 특정 업무 경비 사용액은 각각 9억 7,838만 원, 1,914만 원이었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당시 불필요한 쌈짓돈이라며 대통령실 특활비를 전액 삭감했었는데 어디다 쓰는지도 모르는 특활비를 삭감한 것인데 이것 때문에 살림을 못하겠다고 하는 건 사실 좀 당황스러운 얘기죠. 정권 교체 뒤 추경을 통해 다시 부활시켜 내로남불이란 비판을 받았습니다. 특활비가 포함된 것에 대해 향후 책임 있게 쓰고 소명하는 과정이 있을 것이다. 소명하겠다는 약속을 지켰다는 설명이지만 특활비와 업무 추진비 모두 부서별 사용 내역은 공개되지 않았고 사용한 장소 역시 모두 비공개 처리돼 보여주기식에 불과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특활비 공개는 투명성 제고가 목적인데 대부분 비공개라 검증이 어렵다는 겁니다. 오늘은 이제 집행 내역만 나오고 지출 증빙 서류는 안 나왔거든요. 지출 증빙 서류 공개가 필요하고 공개 범위나 기준은 좀 더 명확하게 정립을 해야 되지 않겠나. 대통령실은 대부분 대통령 업무와 연관돼 보완이 필요하고 업체 공개 시 각종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이라며 앞으로 사용 내역은 분기별 공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최지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쓰이는 진통제인 타이레놀을 임신 중 복용하면 아이의 자폐증을 유발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주말 의학적으로 가장 큰 발표 중 하나가 될 거라며 오늘 기자회견을 예고했었는데 내용부터 김자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역사적인 발표를 예고했던 트럼프 대통령. 현지 시간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참을 수 없을 정도의 고열이 아니면 임신부는 타이레놀을 먹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아이의 자폐증 위험이 커진다는 겁니다. Tylenol during pregnancy can be associated with a very increased risk of autism. Tylenol, don't take it. Don't take it. 트럼프는 2000년 대비 자폐증 유병률이 약 400% 늘었다는 당국의 통계를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타이레놀을 먹지 않으면 최소한 아무 일도 없다는 논리를 폈습니다. I mean, there's a rumor, and I don't know if it's so or not, that Cuba, they don't have Tylenol because they don't have the money for Tylenol, and they have virtually no autism, okay? Tell me about that one. 타이레놀의 원료인 아세트아미노펜은 비교적 안전하다고 여겨져 그동안 의사들이 임신부의 통증이나 발열에 처방해온 약물입니다. 미국 정부가 자폐증과 연결지어 경고한 건 처음인데 백신 회의론자인 케네디 보건복지부 장관이 주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Today, the FDA will issue a physician's notice about the risk of acetaminophen during pregnancy and begin the process to initiate a safety label change. 이번 발표로 타이레놀 제조사인 캔뷰의 주가는 하루 만에 7% 급락했습니다. TV조선 김자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폭탄 발언에 국내 임신부 커뮤니티에서도 혼란스럽다는 반응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학계에선 검증 안 된 주장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차정승 기자입니다. 해열 진통제 타이레놀은 아세트아미노펜이 주성분입니다. 국내에선 코로나19 팬데믹 때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 품귀 현상이 일기도 했습니다. 특히 임신부에게 사용해도 안전한 약품으로 권고돼 왔습니다. 임신 기간 타이레놀 복용이 자폐아 위험을 높인다는 트럼프 대통령 발언에 미국 내 의료계에선 검증되지 않았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타이레놀과 자폐 사이에 연관성이 충분히 확인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The real concern we have is we know that autism and the spectrum disorders are multifaceted. They run in families. There's clearly a genetic component. 국내 전문가들도 대부분 근거가 없다는 반응입니다. 타이레놀을 먹는 거가
자폐를 일으킨다 하는 거에 대한 뚜렷한 증거가 있기 전까지 이건 함부로 말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오히려 임신부가 고열이 있을 때 타이레놀을 복용하지 않는 게 더 위험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고열이 있는데 쓸 약이 없다 그러면 오히려 더 태아에게 해를 줄 수가 있어요. 다만 타이레놀은 이미 알려진 대로 과량 복용할 경우 간 손상 위험이 있어 성인 기준 하루 최대 8정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식약처는 해당 제조사의 의견을 듣겠다며 관련 근거를 신중히 검토해 나갈 거라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통일교 한학자 총재가 구속됐습니다. 현안 청탁을 위해 김건희 여사와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금품을 건넸다는 혐의입니다. 통일교 측은 겸허히 받아들인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조윤정 기자입니다. 서울구치소 앞에서 통일교 신도들이 기도를 하며 석방을 외칩니다. 어머님을 석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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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새벽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한 총재는 2022년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건네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귀금속 등을 전달하며 현안을 청탁한 혐의를 받습니다. 권성동 의원에게 1억 전달된 거 정말 모르셨어요? 특검팀은 한 총재가 교단 자금을 빼돌려 김 여사에게 건넨 귀금속 등을 구매하고 원정도박 의혹 수사에 대비해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한 총재는 구속 직후 정밀 신체 검사 등을 거치고 서울구치소의 약 2평 크기 독거실에 수감됐습니다. 통일교 측은 법원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수사와 재판 절차에 성실히 임해 진실을 규명하고 교단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구속된 권성동 의원은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오늘 특검 조사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TV조선 조윤정입니다. 내란 특검에 의해 재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보석 신문 기일이 오는 금요일에 열립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과 건강 이유로 불구속 재판을 요청해 왔습니다. 그동안 법정에 나오지 않았던 윤 전 대통령은 이번 보석 신문에는 직접 출석합니다. 한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월 내란 혐의로 구속됐던 윤석열 전 대통령은 3월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석방됐습니다. 하지만 7월에 내란 특검이 국무위원 심의 의결권 침해와 체포영장 저지 등 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발부하면서 다시 한번 구속됐습니다. 추가 기소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9일 청구한 보석에 대한 신문을 오는 26일 열기로 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윤 전 대통령이 재판에 직접 출석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보석 청구서에 향후 특검에서 추가 기소할 사건까지 감안하면 최소 주 4회 공판이 예상된다며 구속 상태에선 반대 신문 준비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또 윤 전 대통령이 2형 당뇨병으로 합병증을 앓고 있어서 구속 상태에선 건강관리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재판부는 신문 당일 특검과 윤 전 대통령 양쪽 주장을 들은 뒤 보석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 특검이 청구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 기일이 오늘 열렸지만 해문부제로 기일 통지를 수령하지 않은 한 전 대표가 불출석하면서 다음 달 2일로 다시 잡혔습니다. TV조선 한지은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가 조작하면 패가망신하도록 하겠다고 말한 뒤 합동 대응단이 출범했는데 첫 적발 사례가 나왔습니다. 병원장과 금융사 전현직 직원이 연루된 1,000억 원대 주가 조작입니다. 최수영 기자입니다. 한 섬유 제품 업체의 주가 차트입니다. 지난해 초만 해도 2만 원대 중반이었던 주가가 올해 초엔 5만 원까지 뛰었습니다. 별다른 호재도 없이 2년 가까이 주가가 4만 원 이상을 유지한 건 주가 조작 때문이었습니다. 현직 병원 이사장과 대형 학원장이 1,000억 원을 마련하고 자산운용사 전현직 임원들은 이 돈으로 고가 매수를 반복했습니다. 그러다 개인 투자자들이 따라사
주가가 오르면 팔아치웠습니다. 금융당국의 감시망을 회피하기 위해 수십 개의 계좌를 통해 분산 매매하고 자금 흐름을 은폐하였을 뿐만 아니라 주문 IP를 조작하거나 이렇게 얻은 시세 차익만 230억 원대. 아직 처분하지 않은 주식까지 포함하면 400억 원대에 달합니다. 금융당국은 주가 조작에 연루된 7명을 압수수색하고 계좌도 즉시 동결했습니다. 이렇게 사건 수사와 동시에 계좌를 동결한 건 2006년 다단계 조직이 개입한 루보 주가 조작 이후 처음입니다. 지난 6월 이재명 대통령이 주가 조작 엄단을 천명한 이후 금융위 주축으로 합동대응단이 발족했고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장난을 치다가는 패가 망신한다. 3개월 만에 처음으로 대형 주가 조작을 적발한 셈입니다. 금융당국은 주가 조작범에 대해선 곧바로 주식 거래를 못하게 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고 과징금도 부당이득의 2배 수준인 800억 원대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TV조선 최수용입니다. 1년간 6만 번 가까이 112 허위 신고를 한 5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하루로 치면 140번씩 경찰에 골탕 먹인 거죠. 경찰력만 아깝게 낭비됐습니다. 허유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관문이 열리자 사복 경찰관들이 집 안으로 들어가 한 남성을 애워쌉니다. 체포영장을 제시한 뒤 남성의 양팔을 붙잡고 집 밖으로 연행합니다. 지난해 7월부터 지난달 19일까지 약 1년간 5만 8,300번 허위 112 신고를 한 50대 남성을 체포한 겁니다. 남성은 112에 전화를 걸어 감금을 당했다고 했다가 지금은 아니라고 말을 바꾸거나 강제 연행돼 끌려가고 있다고 했다가 경찰이 시점을 물으면 10년이 됐다고 하는 등 횡설수설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5월엔 나흘간 1,882번이나 112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일부 신고 전화는 코드 2로 분류돼 경찰관이 51차례나 출동하기도 했습니다. 남성은 지난 2023년부터 허위 신고를 반복적으로 해 총 56만 원의 범칙금 처분을 받은 상태였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혼자 살다 보니 술을 마시면 습관적으로 경찰에 전화를 하게 됐다고 진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112 허위 신고는 명백한 범죄입니다. 112 허위 신고로 인하여 실제 경찰의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경찰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남성을 구속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TV조선 허유아입니다. 최근 SNS에서 의사가 건강기능식품을 홍보하는 광고를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유명 의대 출신이라고 소개하거나 의사 가운을 입고 나오는데 그대로 믿으시면 안 됩니다. 대부분 인공지능이 만든 가짜 의사입니다. 임서인 기자입니다. 자신을 비뇨기과 전문의라고 소개하는 남성. 흰 가운까지 입고 방광염 영양제를 추천합니다. 의사들 사이에서도 유명한 제품이에요. 더 이상 상술에 속지 마시고 재발 없이 방광염 완치하세요. 수술복 차림의 또 다른 남성은 다이어트 보조제를 권하며 전문적인 어투로 소비자를 현혹합니다. 염증성 지방이 완전히 녹아서 배출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최소 4개월은 꾸준히 먹어야. S대 출신의 정신과 전문의도 아이의 집중력과 성적은 정상 범주로 가뿐히 회복되니까. 20년 차 피부과 전문의도 모두 AI로 제작된 가짜 의사들입니다. 외양이나 뭐 말투나 이런 것들이 진짜 실제 의사와 비슷하게 표현이 돼 있어가지고 영상만 보면 좀 속을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의료인은 제품 광고를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가짜 의사 광고는 법적인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때문에 SNS에 건강 관련 광고 30%에 가짜 의사가 나온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의료계는 법적 대응까지 고려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국민 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굉장히 심각하게 저희가 보고 있다. 내년부터 AI 사용 표시가 의무화되지만 허위 광고 자체를 막기엔 역부족인 만큼 고강도 규제와 입법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TV조선 임서인입니다. KT 해킹 사고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KT가 일부 서버는 그대로 남아 있었는데도 서버를 이미 파기했다고 정부에 거짓 보고를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여기에 더해 파기한 서버의 기록이 백업돼 있었는데 이 사실도 뒤늦게 알고 정부 당국에 신고했습니다. SKT 해킹 사태 당시 다른 통신사에는 특이 사항이 없다고 발표한 정부 역시 부실 점검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임유진 기자입니다. 지난 7월 중국 배후 해커그룹의 인증서를 탈취당한 정황이 드러난 KT는 지난달 11일 한국인터넷진흥원 키사로부터 자료 제출을 요구받았습니다. 이틀 뒤 KT는 해당 서버를 1일 이미 파기했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서버 폐기가 1일부터 13일까지 총 3차례에 걸쳐 이뤄진 걸로 드러났습니다.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이후에 서버를 폐기한 겁니다. 해당 시스템 서비스에서는 고객 정보를 일절 보유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이 유출됐다고는 인증서 또한 22년 만료된 인증서였습니다. 허위 보고 논란이 일어난 뒤 또 한 번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폐기한 서버의 로그 기록이 백업돼 있음을 확인했다며 뒤늦게 민관합동조사단에 백업 내용을 제출한 겁니다. KT는 외부 보안업체를 통해 서버를 전수조사하는 과정에서 폐기한 서버 기록이 백업된 사실을 뒤늦게 파악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정부의 허술한 관리 감독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 SK텔레콤 해킹 사태 당시 정부는 KT와 LG유플러스의 서버도 전수조사했지만 특이사항이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금융과 통신하고 더군다나 AI까지 들어가서 다 결합되고 그러기 때문에 정부의 대응도 융합적, 선제적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내일 국회 과방위에서 열리는 청문회에서도 KT의 축소 은폐 의혹과 정부의 관리 부실이 도마 위에 오를 전망입니다. TV조선 임유진입니다. 이번 2차 소비 쿠폰 지급 대상에서 소득 상위 10%는 제외됐습니다. 소위 고액 자산가는 뺀다는 취지죠. 그런데 소비 쿠폰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지급 기준이 불공정하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이유가 뭔지 노도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학생 정모 씨는 오늘 2차 소비 쿠폰을 받으려고 했지만 대상자가 아니라는 답을 받았습니다. 뒤늦게 은퇴한 부모님이 노후 자금으로 모아둔 고배당 주식 때문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아직 학생이고 그렇게까지 금융소득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상황인데 왜 대상자가 아니지? 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고 반면 수도권에 집을 4채나 가지고 있는 한 자영업자는 대상자에 포함되자 민망함을 표시합니다. 목동에 2채 있고 저기 신당동에 청계천에 하나 있어요. 근데 제가 집이 있어요. 이게 받는 게 많을 건가. 온라인에서는 수십억대 건물주가 소비 쿠폰을 받는 건 부당하다. 수십억 원을 가상화폐에 투자한 사람은 받을 수 있다며 형평성을 지적하는 글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2차 소비 쿠폰 지급 기준은 재산세와 금융소득, 건강보험료. 그런데 아파트가 30억 원대 후반을 넘어야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금융소득은 2천만 원, 건강보험료는 4인 가구 기준 51만 원, 연봉으로 치면 1억 7,300만 원만 넘으면 소비 쿠폰을 받을 수 없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으로 돈 버는 시대는 끝났다고 강조했지만 소비 쿠폰은 유독 부동산 부자에게는 후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금융소득을 기준을 엄격하게 제한한 거는 요 주식시장 활성화와 그 목적이 일맥상통한가 뭐 그런 의구심이 듭니다. 각종 세금 혜택에서 제외되는 금융소득 2천만 원도 10년 넘게 그대로여서 시대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노도일입니다.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한 자율주행 버스가 서울 청계천 일대에서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운전석이 없는데도 장애물이 보이면 스스로 멈춰섰는데 시민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구자형 기자가 직접 타봤습니다. 앞에 정차한 차량을 피해 정류장을 출발한 전기버스. 빨간불 앞에 멈춰섭니다. 초록불이 켜지자 주행을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행자가 지나가자 멈춰섭니다. 버스 안에는 운전대는 물론 운전석이 아예 없습니다. 도로 상황을 감지하는 카메라와 레이더가 그 역할을 대신합니다. 청계천을 따라 달리는 자율주행 버스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50분까지 30분 간격으로 운행됩니다. 버스 2대가 시속 25km 속도로 청계광장부터 광장시장까지
4.8km 구간을 왕복 운행합니다. 시민들은 11개 정류소에서 무료로 탑승할 수 있는데 운행 첫날 전체 8개 좌석은 꽉 찼습니다. 되게 신기했죠. 자율주행이라고 하니까. 시골에 계신 분들 오시면은 모시고 탈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도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 차량을 만나면 피하지 못하고 그대로 멈춰섭니다. 다른 사람들이 교통 신호를 잘 안 지키고 막 무단 횡단할 때 갑자기 이게 또 피하기 수 없고 그래서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비상 상황에 대비해 탑승한 시험 운전자가 조정해야 했습니다. 다만 자율주행 기록이 쌓이면서 성능은 개선될 전망인데 서울시는 내년 하반기까지 운행 구간과 시간대를 점차 늘릴 계획입니다. TV조선 구자영입니다. 서울 마을버스 업체들이 재정 지원을 늘려주지 않으면 내년부터는 환승 할인 체계에서 탈퇴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게 현실화하면 승객들의 부담은 얼마나 늘어나는지 신유만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신 기자, 현재 지하철, 시내버스, 마을버스 모두 환승 할인 체계로 돌아가는 거죠? 네, 지금은 한 번에 여러 종류의 운송수단을 탔을 때 그중 가장 비싼 수단의 요금만 냅니다. 서울 기준 기본 요금은 지하철 1,550원, 시내버스 1,500원, 마을버스 1,200원입니다. 만약 출근할 때 마을버스, 시내버스, 지하철을 차례로 탄다면 그중 가장 비싼 지하철 요금 1,550원만 내는 셈입니다. 요금을 현금으로 내면 할인이 적용되지 않고 교통카드를 찍고 탈 때만 적용됩니다. 그런데 마을버스 업체들은 왜 이 체계에서 탈퇴하겠다는 겁니까? 환승 할인은 결국 업체 입장에선 손실입니다. 승객이 1,550원을 내면 비율에 따라 지하철이 565원, 시내버스가 547원, 마을버스가 438원씩 각각 나눠 가집니다. 기본 요금의 비율에 따른 건데 마을버스 업체 입장에선 단독 운임 1,200원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수입이 줄어드는 거죠. 마을버스 운송조합은 매년 손실금이 1,000억 원에 달한다고 주장하는데 서울시의 보전금은 400억 원 정도에 불과해서 적자가 심화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환승 할인으로 손실을 보는 건 다른 버스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마을버스 업체들만 유독 이렇게 반발하는 이유가 뭡니까?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이었던 2004년에 통합 환승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이때 시내버스는 준공영제로 전환을 했지만 마을버스는 민영으로 남았습니다. 준공영제는 시가 경영에 깊게 관여하는 대신 적자를 지자체 예산, 그러니까 세금으로 전액 보전해주는 방식입니다. 반면 마을버스는 민영이기 때문에 자율적인 회사 운영을 할 수 있지만 손실금을 다 보전받지는 못합니다. 업체들은 환승 시스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기본 요금을 올려주든지 환승요금 배분율을 높여달라고 주장합니다. 수익 구조도 다 오픈을 해야 되고 서울시로부터 간섭을 받아야 되고 사고가 많이 나면 페널티도 받아야 되고 이런 걸 하니까 싫어서 편입을 안 했던 회사들이 지금의 마을버스예요. 그렇군요. 그럼 마을버스가 정말로 탈퇴를 하게 되면 승객들은 돈을 얼마나 더 내야 합니까? 마을버스, 시내버스, 지하철을 차례로 타고 출근하면 기존에는 1,550원이었죠. 그런데 마을버스가 환승 할인에서 빠지면 마을버스 단독요금 1,200원이 추가돼서 2,750원을 내게 됩니다. 퇴근까지 같은 방식으로 하면 하루 2,400원, 월 48,000원의 교통비가 추가됩니다. 또 마을버스는 시내버스가 가지 않는 좁은 골목이나 외진 곳까지 들어가는데 환승을 못하게 되면 이런 지역 주민들이 불편을 겪거나 교통비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고지대 산악지대는 마을버스밖에 이용할 수가 없거든요. 고령자분들 많고 소득 수준 낮고 이런 분들이 1차적인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서울시 입장이 궁금합니다. 대책이 있습니까? 네, 서울시는 2023년 마을버스의 준공영제 전환을 제안하기도 했지만 마을버스 조합 측이 거절했습니다. 실제로 탈퇴가 이루어진다면 서울시는 여객 자동차법 위반으로 보고 여객 면허 취소 등 강경 대응을 할 방침입니다. 서울시는 마을버스 업체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 방만 경영을 개선하고 서비스 질 향상에 나선다면 지원금을 올려줄 용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내년까지 얼마 안 남았는데 마을버스도 준공영제로 들어오든 아니면 자생력을 갖추든 분명한 해법을 좀 내놓았으면 좋겠습니다. 신 기자 잘 들었습니다. 유엔 총회 참석자 미국 순방에 나선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새벽 뉴욕에 도착해 공식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미 상하원 의원단을 만나서는 관세 협상의 부당성을 강조했는데요. 미국 요구를 그대로 들어줄 수 없다는 점을 재확인한 겁니다. 잠시 뒤엔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 나서는데 순방에 동행 중인 서주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을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첫 일정으로 영김 공화당 하원 의원을 비롯한 미 의원단을 만났습니다. 오늘 만나서 반갑고요. I'm looking forward to a great productive conversation.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한미 간 관세 협상 과정에서 한국의 외환 시장에 불안정이 야기될 우려가 있다며 상당히 강한 어조로 미국 요구의 부당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양측이 상업적 합리성이 보장되는 방식으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미 양측에게 공정한 해법이 돼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딴 외신 인터뷰에서 요구를 받아들였다면 탄핵당했을 것이라거나 외환 위기 같은 상황에 직면했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레리 핑크 회장과 인공지능, 재생에너지 분야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했고 동포 간담회에선 재외 국민투표 개선도 약속했습니다. 전 세계 어디에 있든 대한민국 주인으로서의 권력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투표제도 개선도 확실하게 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통령은 잠시 뒤 유엔 총회에서 기조연설에 나섭니다. 민주 대한민국 복귀와 비핵화에 대한 국제사회 공조를 당부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내일 밤엔 이 대통령이 한국 정상으로는 처음으로 안보리 공개 토의를 주재합니다. 9월 한 달 동안 순회 의장국을 맡게 된 데 따른 겁니다. 뉴욕에서 TV조선 서주민입니다. 한미일 외교수장은 뉴욕에서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3자 회의를 갖고 북한 비핵화를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했습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를 할 수 없다고 밝힌 지 하루 만에 이를 압박하는 성명을 낸 겁니다. 다만 어제 대통령실이 밝힌 핵 없는 한반도와는 온도차가 있는데요. 왜 이런 건지 신경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과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이하와 다케시 일본 외무대신이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외교장관 회담을 가졌습니다. 삼국 공동성명에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했다며 대북제재 체제를 유지하고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최고인민회의 연설을 통해 비핵화는 위헌이라며 핵보유 당위성을 밝힌 지 하루 만에 북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명확히 한 겁니다. 다만 한미일은 대화와 외교를 통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대화와 외교는 지난 4월 3국 외교장관 성명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문구입니다. 우리 외교부도 보도자료엔 북한 비핵화 대신 한반도 비핵화로, 어제 대통령실은 핵 없는 한반도로 표현했는데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의도란 해석이 나옵니다. 싱가포르 합의를 여전히 연속한다는 의미에서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을 쓰는 거고요. 미국과 일본 입장에서는 그 모호한 개념이죠. 한미일은 성명에서 남중국해와 대만 해협 문제 역시 지적했는데 중국은 내정 간섭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台湾是中国领土不可分割的一部分，台湾问题纯属中国内政，不容任何外来干涉.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밤 집권 2기 들어 첫 유엔 총회 연설에 나서는데 북한을 향해 어떤 메시지를 낼지 주목됩니다. TV조선 신경입니다. 말은 인류 문명을 만든 마스터키입니다. 그러나 파괴의 무기가 되기도 합니다. Es sind die einzigen, die wirklich als internationale Elemente anzusprechen sind, weil sie überall ihre Geschäfte betätigen können. Aber das Volk kann ihnen ja nicht nachfolgen. 히틀러의 연설, 600만 유대인의 학살을 불러왔습니다. 반대로 오바마의 연설은 화합을 이끌어냈습니다. A church built by blacks seeking liberty, but for every American who cares about the steady expansion of human rights and human dignity in this country out of this terrible tragedy. God has visited grace upon us. 백인 우월주의자 딜런 루프의 흑인 교회 총격으로 9명이 사망한 사건이었죠. 추모 연설을 통해 오바마는 상처받은 미국을 위로했습니다. 우리 정치는 목불인견입니다.
폐악의 난장판이 여의도를 뒤덮고 있습니다. 정치 특검은 굶주린 하이에나처럼 정청래는 그 하이에나 뒤에 숨어서 음흉한 표정으로 이재명과 김어준의 똘마지를 자처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언행은 한 수 위라고 할까요? 상대당을 불량배에 비유하고 역시 똘마니를 포함해 오물, 냄새 등등의 단어를 많이 씁니다. 야만의 시대에서는 총칼이 무기였습니다. 오늘날 문명 세계 정치의 무기, 말입니다. 거친 공방이 있을 수는 있죠. 그렇다고 시정 잡배나 쓰는 쌍욕으로 정치를 논할 수는 없습니다. 오물 같은 말로 국민의 귀를 더럽히고 국격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깡패와 군인의 시대를 거쳐온 우리 현대사지만 이렇게 상대를 사납게 긋고 인간 이하로 비하하지는 않았습니다. 일찍이 정치는 허업이라고 그랬다. 정치하는 사람들은 국민을 호래인 노하면 된다. 질풍노도의 시대를 산 김종필 전 총리는 늘 격조 높은 말로 거친 정치를 순화시켰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만이 언어를 부여받은 유일한 동물이고 그래서 가정과 국가를 이룰 수 있었다고 합니다. 평생을 말과 함께 살아온 소설가 이문열 선생은 우리 시대에 부패한 말이 몰고 올 광풍을 걱정합니다. 말이 말 같지 않으면 인간다움이 무너집니다. 가정과 국가도 위기에 빠집니다. 우리 정치가 그 문턱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9월 23일 윤정호의 앵커 칼럼, 귀를 씻자였습니다. 절기 추분인 오늘 붉은색으로 물든 단풍이 가을로 성큼 다가온 듯합니다. 내일 오전부터 낮 사이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시작될 텐데요. 특히 내일 밤사이 충남 서해안과 호남에는 시간당 30에서 50mm의 집중호우가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모레까지 충남 서해안과 전북에 100mm 이상, 수도권과 강원, 충남에 8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이번 비는 모레 중부지방부터 차차 그치겠습니다. 해안 지역과 강원 산지에는 초속 15에서 20m의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20도로 오늘보다 2도가량 낮게 출발하고요. 내일 한낮 기온 서울 24도, 광주는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일요일 오전에도 전국에 다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9월 23일 화요일 뉴스9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